10년을 개처럼 일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쫓겨났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뿐이라 찾아간 차가운 겨울 바다. 그곳에서 제 발등을 찍은 건 파도에 밀려온 거대한 해초 더미였습니다. 짜증이 치밀어 발로 걷어찬 그 지저분한 풀떼기 속에서 사람의 하얀 손가락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경악하며 파헤친 그곳엔 숨이 넘어가는 여자가 박제된 듯 누워 있었습니다. 제 인생 최악의 날 죽어가던 한 여자를 살리며 제 운명도 송두리째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 삶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가 차가운 바닷바람에도 씻기지 않아 괴로웠던 35의 겨울이었습니다. 물류회사 대리로 10년을 버텼습니다. 남들 쉴 때 일하고 남들 잘 때 재고를 파악하며 젊음을 다 바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김 부장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와 해고 통보였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가장 먼저 저를 지목한 그 인간의 얼굴이 파도 거품 위로 어른거렸습니다. 차라리 파도에 몸을 던질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신발 속으로 모래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발에 묵직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검붉은 색의 거대한 해초 더미였습니다. 파도에 휩쓸려온 온갖 쓰레기와 엉겨붙어 흉측한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수 없는 일은 꼭 몰려온다더니 발등까지 아파오는 느낌에 화가 머리끝까지 솟구쳤습니다. 이깟 풀떼기까지 나를 방해하네. 저는 있는 힘껏 해초 더미를 걷어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해초 사이로 무언가 하얀 물체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마네킹 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확인한 순간 제 심장은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람의 손가락이었습니다. 마디마다 흙빛이 돌아 창백했고 손톱 밑에는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손으로 해초를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축축하고 끈적이는 바다풀을 한 움큼씩 던져버릴 때마다 여자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죽었나 싶어 코끝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정말 실 가닥 같은 숨결이 손등을 스쳤습니다. 사람 살려. 여기 사람이 있어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겨울 바다에는 갈매기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 여자를 들쳐업었습니다. 젖은 옷 때문에 몸무게가 꽤 나갔지만 이상하게 힘이 솟았습니다. 도로까지 어떻게 올라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차를 막무가내로 가로막아 세웠고 119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여자를 뒷좌석에 실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환자분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저는 당황해서 그냥 발견한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구급대원은 환자의 상태가 너무 위중하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니 병원까지 동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구급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텅 빈 제 가슴속을 울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여자는 처치실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제 젖은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해고를 당해 죽으려던 남자가 죽어가는 여자를 살리겠다고 병원 복도에 앉아있는 꼴이라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한참 뒤 경찰과 함께 의료진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건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자의 소지품에서 나온 단서와 지문 조회 결과 그녀는 북한에서 온 탈북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고인지 의도적인 도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신변 보호가 시급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제게 발견 경위를 묻고 연락처를 받아갔습니다. 며칠 뒤 다행히 여자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하나원이라는 탈북민 교육기관으로 인계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한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다시 제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며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박지우 씨 되십니까? 여기는 하나원 정요원입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정중했습니다. 그날 제가 구했던 여자가 저를 간곡히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을 만나서 꼭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한다며 혹시 면회가 가능하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제 앞가림도 못하는 처지에 누굴 만날 기분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꼭 한 번만 뵙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부탁을 하십니다라는 정요원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저는 승낙을 하고 면회 장소로 향했습니다. 면회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해초더미 속에서 보았던 그 귀신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척하긴 했지만 눈매가 선하고 맑은 인상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깊게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다. 덕분에 다시 태어났습니다다. 서툰 말투였지만 진심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녀의 이름은 명화였고 북한에서 가족을 잃고 홀로 사선을 넘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면회 내내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넓은 땅에 아는 사람이라곤 아저씨뿐입니다다. 혼자 남겨진 게 너무 무섭고 낯설어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을 보는 순간 회사에서 버림받고 혼자라고 느꼈던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명화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교육이 끝나고 나가게 되면 제가 사는 동네 근처에 방을 얻어도 되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러운 부탁일 수 있었지만 저는 선뜻 그러라고 답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사는 곳은 집값이 싼 낡은 주택가였고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이 제게도 위안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명화 씨는 제 삶의 궤도 안으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그날 이후 한동안 멍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바닷가에서 구했던 그 여자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구조대원에게 인계하고 병원 복도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만 해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 방 안에서 혼자 컵라면을 들이키다 보니 문득 그 여자가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탈북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느꼈던 묘한 동질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던져진 이방인이라는 점이 회사에서 쫓겨나갈 곳 잃은 자신과 닮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구직 사이트를 뒤적이며 한숨을 내쉬던 지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정중하면서도 차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신을 하나원에서 근무하는 정요원이라고 소개한 그는 명화 씨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박지우 씨 맞으시죠? 지난번 바닷가에서 사람을 구해주셨던 분요. 정요원은 명화 씨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고 현재 교육기관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명화 씨가 깨어난 순간부터 자신을 살려준 은인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간청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처음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지금 누군가를 만나 누군가의 감사를 받을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요원의 이어진 말에 지우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아 씨는 한국에 연고가 전혀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오다 사고를 당했는데 눈을 뜨니 아는 얼굴이 한 명도 없어서 큰 공포를 느끼고 있어요. 그분에게 지우 씨는 이 땅에서 유일하게 연결된 끈 같은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말은 지우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회사에서는 대체 가능한 부품처럼 취급받으며 버려졌던 자신이 누군가에게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기묘한 책임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지우는 면회 신청을 수락했습니다. 며칠 뒤 지우는 안내받은 장소로 향했습니다. 철저한 보안 검사를 거쳐 들어간 면회실에서 지우는 다시 명화 씨를 마주했습니다. 해초더미 속에서 보았던 귀신 같던 모습은 사라지고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우가 들어오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가 꺾일 정도로 깊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건네는 북한 사투리는 지우에게 낯설면서도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명아 씨는 지우를 빤히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북한에서 요리를 하던 사람이었으며 더 나은 삶을 위해 목숨을 걸고 탈출했다고 짧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그녀의 손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모든 게 너무 빠르고 낯설습니다. 하나원을 나가면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짙은 외로움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본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울게요. 그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지우는 진심으로 그녀가 이 땅에 잘 뿌리내리기를 바랐습니다. 명아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혹시 제가 사회로 나가게 되면 아저씨가 사는 동네 근처에 집을 얻어도 되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아저씨뿐이라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정착 지원금이 나오면 정부에서 거처를 마련해 주겠지만 그녀는 지우가 있는 곳을 원했습니다. 지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낡은 연립주택 근처에는 빈 방도 많았고 무엇보다 그녀의 절박한 요청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세요. 저희 동네가 좀 낡긴 했지만 조용하고 살만합니다. 제가 방 알아보는 건 도와드릴게요. 지우의 승낙에 명아 씨의 얼굴에 처음으로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겨울 바다의 파도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명아 씨는 모든 교육을 마치고 사회로 나왔습니다. 지우는 약속대로 자신의 집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원룸을 함께 보러 다녔습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한 곳을 찾아 계약을 돕고 필요한 생필품을 사는 것도 동행했습니다. 이삿날 지우는 자신의 트럭을 가져와 명아 씨의 짐을 옮겨주었습니다. 단출한 짐이었지만 명아 씨에게는 남한에서의 첫 보금자리였습니다. 정리가 끝날 무렵 명아 씨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신세가 많습니다. 내일 저녁에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 한 끼 하시겠습니까? 제가 고향 음식을 좀 해 대접하고 싶습니다. 지우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지우도 북한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지우는 설레는 마음으로 명아 씨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진한 양념 냄새와 기름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상 위에 몇 가지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명아 씨는 얼굴에 밀가루를 묻힌 채 밝게 웃으며 지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상위에 놓인 음식들의 비주얼은 지우가 상상하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색깔은 너무 검붉거나 어두웠고 생전 처음 보는 형태의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침을 꿀꺽 삼키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술을 뜬 지우의 미간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명아 씨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맛이 어떠냐는 그녀의 물음에 지우는 차마 솔직하게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간은 너무 짜거나 아예 없었고 향신료의 맛이 너무 강해 혀가 얼얼할 정도였습니다. 분명 정성은 가득 들어갔지만 한국 사람들의 입맛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었습니다. 지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밥을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솜씨로는 이 험난한 사회에서 취직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명아 씨, 정말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10년 동안 물류회사에 다니며 전국의 맛집 식자재를 관리하고 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경험을 살려 그녀에게 제안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제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간과 요리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같이 공부해 보는 거 어때요? 명아 씨는 자신의 요리가 입에 맞지 않았음을 눈치챈 듯 얼굴이 붉어졌지만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지후와 명아 씨의 기묘한 요리 과외가 시작되었습니다. 명아 씨의 이삿짐을 다 옮겨주고 맞이한 첫 저녁 식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 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붉은 무침과 기름기가 둥둥 뜬 국물, 그리고 유난히 어두운 색의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명아 씨는 제가 한 숟가락을 들 때까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기대에 찬 그 맑은 눈망울을 차마 실망시킬 수 없어 저는 크게 한 입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입안에 퍼지는 맛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소금 덩어리를 씹는 듯한 짠맛 뒤에 강한 산초향이 혀를 찔렀고 뒷맛은 설명하기 힘든 씁쓸함이 감돌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고향에서는 최고로 치는 보양 음식입니다. 명아 씨의 물음에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너무 써요라는 말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물 한 컵을 단숨에 들이키고 나서야 간신히 대답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 맛이 정말 독특하네요. 정성이 대단합니다. 제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했는지 명아 씨는 그제야 활짝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음식을 먹으며 아주 미세하게 미간을 찌푸리는 것을요. 그녀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북한에서 먹던 식재료와 남한의 식재료가 다르고 물맛조차 다르니 예전에 그 맛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식사를 마친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명아 씨가 이 낯선 땅에서 자립하기도 전에 자신감을 다 잃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명아 씨, 내일부터는 제가 요리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저도 물류회사 다니면서 요리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퇴근 후 정확히는 구직 활동 후 제 일과는 명아 씨의 집으로 향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마트에서 가장 기본적인 양념들부터 샀습니다. 나만의 간장, 고추장, 설탕, 그리고 감칠맛을 내는 조미료들까지 하나하나 맛을 보게 했습니다. 명아 씨, 남쪽 사람들은 너무 짠 것보다 달콤하고 짭짤한 단짠의 조화를 좋아해요. 그리고 향신료는 원재료의 맛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만 쓰는 게 포인트예요. 첫 수업은 간단한 떡볶이와 제육볶음이었습니다. 명아 씨는 제가 설탕을 듬뿍 넣는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음식을 만드는데 사탕가루를 그렇게 많이 넣습니까? 이러면 반찬이 아니라
과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녀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제가 만든 제육볶음을 한 점 먹었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는 그녀의 표정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달콤한데 맵고 자꾸만 손이 가요. 명아 씨는 그때부터 무서운 속도로 나만의 요리법을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타고난 손맛이 있었습니다. 북한 식당에서 일하며 다져진 칼질 솜씨는 저보다 훨씬 뛰어났고 한 번 맛본 양념의 비율을 정확히 기억해냈습니다. 우리는 매일 저녁 좁은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요리를 연구했습니다. 나만의 대중적인 입맛에 그녀가 가진 정통 북한식 조리 기술을 접목해보는 실험도 반복했습니다.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명화 씨가 다시 저를 정식으로 식사에 초대한 날이었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제가 배운 걸 총동원해서 차려봤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지난번과는 차원이 다른 향기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상 위에는 정갈하게 붙여낸 정과 윤기가 흐르는 잡채, 그리고 깊은 향이 나는 탕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국물부터 한 입 떠먹었습니다. 순간 온몸의 피로가 풀리는 듯한 진하고 깔끔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잡채는 적당히 달콤하고 고소했으며 고기 요리는 잡내 하나 없이 완벽한 간을 자랑했습니다. 명화 씨, 이거 정말 명화 씨가 다 만든 거예요? 세상에, 이건 돈 주고 팔아도 되겠는데요? 제 진심 어린 감탄에 명화 씨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는 뿌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밥을 2그릇이나 비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지금 실직 상태이고 명화 씨도 당장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라면, 그리고 그녀의 특별한 사연과 손맛이 합쳐진다면 승산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명화 씨, 진지하게 물어볼게요. 혹시 취직할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저랑 같이 식당 한번 차려보지 않겠습니까? 명화 씨는 깜짝 놀라 숟가락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식당이라니요? 제가 어떻게 그런 큰일을... 저는 아는 것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돈은 제가 어떻게든 끌어모아 볼게요. 명화 씨는 그 손맛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분명 성공할 수 있어요. 그녀의 눈에 다시 희망의 불꽃이 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벌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늦도록 식당의 메뉴와 컨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우의 기획력과 명화의 손맛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가진 돈을 탈탈 털어보니 서울 변두리에 아주 작은 가게 하나 얻기도 빠듯한 금액이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발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낡은 골목의 허름한 가게부터 찾아다녔습니다. 명화 씨가 차려낸 그 완벽한 저녁상은 제 인생의 나침반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입안에서 맴도는 그 깊고 정갈한 맛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한 사람이 새로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쏟아부은 절박한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맛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특별한 서사가 더해진다면 반드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식당 자리를 보러 다녔습니다. 모아둔 퇴직금과 비상금, 그리고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금을 합쳐봐도 서울의 번듯한 골목은 구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제 예산을 듣더니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는 저기 산동네 끝자락에 구멍가게나 얻을 수 있을까 말까해요. 그냥 포기하고 월급쟁이나 더 하쇼.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 길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회사를 나왔을 때 느꼈던 그 막막함이 다시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곁에서 묵묵히 걷던 명화 씨가 제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아저씨, 번듯한 자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손맛만 있으면 산속이라도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게 진짜 요리사입니다. 저는 화려한 간판보다 정성이 담긴 솥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는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승부하기로 했던 것을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낡고 허름한 하지만 정감이 가는 그런 장소를 찾기로 했습니다. 며칠을 헤맨 끝에 우리는 재개발을 앞둔 낡은 주택가 골목 끝자락에 있는 작은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구멍가게였던 것 같은데 10년 넘게 비어 있어 귀신이 나올 것처럼 폐허가 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을 본 순간 이상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만큼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저렴했습니다. 여기라면 우리가 가진 돈으로 인테리어까지 할 수 있겠어요. 명화 씨 어때요? 명화 씨는 폐허 같은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바닥에 먼지를 손으로 쓱 닦아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시작해보지요. 제 고향집도 이것보다는 나았지만 여기서 피어날 희망은 그 어디보다 클 것 같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우리는 직접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업체를 부를 돈이 없었기에 벽지를 뜯어내고 페인트 칠을 하는 것부터 전등을 다는 것까지 모두 우리 손으로 해결했습니다. 저는 낮에는 가구를 만들고 밤에는 주방 설비를 닦았습니다. 명화 씨는 틈틈이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북한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남남북녀의 화합이 담긴 기적의 식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메뉴였습니다. 명화 씨가 잘하는 전통 북한 요리에 제가 제안한 대중적인 감각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수백 번의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평양 운반의 담백함은 살리되 남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감칠맛을 더하고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자꾸만 손이 가는 비법 양념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명화 씨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요리들은 말 그대로 기적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늦게까지 요리를 연구하다가 명화 씨가 손을 크게 베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녀의 손을 잡고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 천천히 가도 돼요. 제 걱정 어린 말에 그녀는 붕대를 감은 손을 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 정도는 상처도 아닙니다. 아저씨랑 같이 뭔가를 만들어가는 이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북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었으니까요.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가슴도 뭉클해졌습니다. 저 역시 누군가와 이렇게 하나의 목표를 향해 뜨겁게 달려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주방 한구석에서 쪽잠을 자기도 하고 찬밥에 물을 말아 먹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개업 전날 우리는 낡은 간판 위에 새로운 이름을 올렸습니다. 식당 이름은 해변의 선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차가운 바닷가가 사실은 서로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개업 준비를 모두 마치고 텅 빈 가게를 둘러보는데 문득 예전 회사의 김 부장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며 비웃던 그 인간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두고 봐라. 반드시 보란 듯이 성공해서 당신의 그 오만한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며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가게가 워낙 후미진 곳에 있다 보니 홍보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조차 드문 이 골목에서 과연 손님들이 찾아올까? 불안해하는 저를 보며 명화 씨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음식에는 거짓이 없으니까요. 저는 그녀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제 전공을 살려보기로 했습니다. 물류회사에서 배운 유통망 분석 대신 이번에는 SNS와 유튜브를 활용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촬영용 조명 대신 낡은 손전등을 켜고 명화 씨가 요리하는 과정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자극적인 편집이나 화려한 영상미는 없었지만 한 탈북 여성이 정착을 위해 흘리는 땀방울과 그 정직한 요리 과정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첫 영상을 올리고 잠이 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바닷가 해초더미 속에서 여자가 아닌 황금빛 보물이 쏟아져 나오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조회수가 예상치 못한 속도로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개업 첫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하고 가게 바닥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명화 씨는 주방에서 새벽부터 육수를 끓이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제 올린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심상치 않았지만 설마 이 외진 골목까지 사람들이 찾아올까 하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전 11시 영업 시작을 알리는 팻말을 내걸자마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가 그 영상에 나온 식당 맞나요? 첫 손님은 등산복 차림의 중년 부부였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멀리서 찾아왔다는 그들의 말에 저는 손이 떨릴 정도로 기뻤습니다. 명화 씨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찾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뽀얀 국물에 평양 온방과 윤기가 흐르는 제육볶음이 나갔습니다. 손님들은 국물을 한 입 떠먹더니 와, 이거 진짜 진국이네 라며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를 신호탄으로 손님들이 줄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가게 안은 순식간에 꽉 찼고 어느새 가게 밖 골목까지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저는 서빙을 하고 명화 씨는 정신없이 요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서류 뭉치에 파묻혀 있을 때보다 몸은 10배는 더 힘들었지만 가슴속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솟구쳤습니다. 명화 씨는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른 채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손님들이 그릇을 싹싹 비운 것을 볼 때마다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는 호기심에 찾아온 젊은 커플들도 있었고 고향 맛이 그리워 찾아온 어르신들도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은 명화 씨의 손을 꼭 잡고 내 고향 집에서 먹던 딱 그 맛이야. 정말 고맙네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요리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고 추억을 소환하는 마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명화 씨는 그 어르신에게 갓 부쳐낸 전을 서비스로 내어드리며 북측 사투리로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바쁜 와중에 재료가 소진되어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고 익숙지 않은 서빙 실수로 옷에 국물을 쏟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명화 씨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저를 다독였습니다. 아저씨, 괜찮습니다. 우리가 처음이라 그렇지요. 다음엔 더 잘하면 됩니다. 그녀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영업 종료 시간이 다가올 무렵 마지막 손님까지
배웅하고 나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우리는 텅 빈 가게 의자에 주저앉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루 만에 녹초가 된 서로의 꼴이 우스웠는지 동시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명아 씨,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습니다. 이 좁은 골목까지 사람들이 오다니. 이게 다 아저씨가 찍어준 동영상 덕분입니다. 저녁이 되어 정산한 매출액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회사에서 한 달 꼬박 일해 벌던 월급의 상당 부분을 단 하루 만에 벌어들인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값진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저는 명아 씨에게 수익금을 나누어 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명아 씨가 흘린 땀의 대가예요. 앞으로 더 큰 식당을 차릴 때까지 우리 같이 달려봅시다. 그런데 성공의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식당이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끌자 시세 많은 사람들의 댓글과 근거 없는 소문들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탈북민이 하는 식당이라는데 위생은 괜찮냐, 감성팔이 마케팅 아니냐는 식의 악의적인 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명아 씨는 그 댓글들을 보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낯선 사회의 차가운 시선이 다시금 그녀의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아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명아 씨는 이내 고개를 들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런 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맛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진심으로 요리하면 그들도 알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이 사람을 지키고 우리 식당을 지켜내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다음 유튜브 영상을 기획했습니다. 이번에는 명아 씨가 얼마나 정직하게 재료를 고르고 얼마나 깨끗하게 주방을 관리하는지 그 과정을 가감 없이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오해는 논리가 아니라 진실된 행동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남남북녀 식당은 이제 막 닻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파도가 몰아칠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제 곁에는 든든한 동료이자 소중한 인연인 명아 씨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 문을 열기도 전부터 골목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해변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힘찬 인사가 골목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식당 문을 연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동네 어르신들이나 유튜브를 보고 찾아온 몇몇 분이 전부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성 들여 올린 명아 씨의 요리 영상이 이른바 알고리즘의 파도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조회수가 수십만 회씩 올라가 있었고 댓글창은 전국 각지에서 응원을 보내는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골목 끝자락에 있던 우리 식당은 더 이상 한적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낚시 의자를 가져와 줄을 서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번호표를 나눠드리는 제 손이 다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명아 씨는 주방에서 쉴 새 없이 칼질을 하며 육수를 끓여냈습니다. 손님이 늘어난 만큼 재료의 신선도와 청결에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명아 씨는 북한 식당에서 배운 정통 기법에 제가 제안한 한국식 감칠맛을 완벽하게 녹여냈습니다. 특히 그녀가 직접 담근 평양식 동치미와 어우러진 온반은 입소문을 타고 전국적인 명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음식을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선을 넘어온 여인이 정직하게 땀 흘려 만드는 그 기적 같은 한 그릇을 응원하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명세가 커질수록 시기와 질투의 시선도 따라붙었습니다.
주변 상인들 중 몇몇은 우리 식당 때문에 자기네 손님이 줄었다며 말도 안 되는 민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위생 점검이라며 공무원들이 들이닥치기도 했습니다. 명아 씨는 당황했지만 저는 당당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주방 구석구석을 닦았고 식재료 검수표도 꼼꼼히 작성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점검을 마친 공무원조차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하는 식당은 처음 본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위기로 올 뻔했던 순간들이 오히려 우리 식당의 정직함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영상으로 담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악의적인 민원을 넣은 사람들에게는 정면으로 대응하며 우리의 결백함을 호소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우리의 당당한 모습에 더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하는 사람 건드리지 마라. 명화 씨 힘내세요 같은 댓글이 수만 개씩 달렸습니다. 알고리즘은 이제 우리를 단순한 맛집이 아니라 승리하는 약자의 아이콘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명화 씨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한 유명 유튜버가 예고도 없이 찾아와 방송을 찍어갔습니다. 그 영상이 터지면서 식당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전국에서 택배 주문을 할 수 없냐는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저는 물류회사에서 쌓았던 경험을 살려 체계적인 포장 및 배송 시스템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화 씨의 손맛을 온전히 보존하면서도 신선하게 배달할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우리는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맛을 위해 고민했습니다. 명화 씨는 피곤할 법도 한데 제 앞에서는 늘 밝게 웃었습니다. 아저씨, 저북에서 올 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아저씨가 제 곁에 있고 제 음식을 좋아해주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니까요. 그녀의 한마디에 제 가슴 속 응어리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제 식당은 안정 궤도에 올랐고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명화 씨의 급여를 대폭 올려주고 그녀의 명의로 된 적금 통장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가 이 사회에서 온전하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가게가 너무 잘 된다는 소문이 퍼지자 잊고 살았던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저를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를 억울하게 회사에서 내쫓았던 전 직장 상사, 김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식당이 대박 났다는 기사를 보고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가게를 찾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른 채 명화 씨와 함께 다음 날 장사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메뉴인 남남북녀 만두를 빚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방 안은 만두를 찌는 김으로 가득 찼고 그 열기만큼이나 우리의 꿈도 뜨겁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알고리즘이 선택한 이 기적 같은 맛은 이제 더 큰 파도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게 앞 골목이 매일같이 인산인해를 이루다 보니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유명 지상파 맛집 프로그램에서 촬영 섭외가 들어온 것입니다.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는 보이스피싱인가 싶어 그냥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작가라는 분이 직접 가게까지 찾아와 명화 씨의 손을 잡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온 젊은 여성이 낯선 남한 땅에서 정직한 손맛으로 일어선 이야기는 방송사 입장에서도 최고의 소재였던 모양입니다. 명화 씨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으며 제 뒤로 숨었습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들에게 혹시라도 해가 될까 두렵고 아직은 세상의 시선이 무섭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명화 씨의 요리는
이제 명화 씨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고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빛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긴 고민 끝에 명화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방송 촬영을 준비하며 가게 안팎을 더욱 정갈하게 단장했습니다. 촬영 당일 가게 안은 커다란 카메라와 조명들로 가득 찼습니다. 긴장한 탓에 명화 씨는 평소에 잘하던 칼질도 실수를 하고 육수간을 맞추는데도 애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과 정성스러운 손길을 비추기 시작하자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고향을 그리워하며 온반에 고명을 올리는 장면에서는 촬영 스태프들조차 숨을 죽였습니다. 저 역시 옆에서 서빙을 돕고 손님들의 반응을 인터뷰하며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휴대폰은 문의 전화로 마비가 되었고 가게 서버는 예약 주문으로 터져나갔습니다. 전국에서 응원의 편지와 선물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명화 씨의 요리 실력뿐만 아니라 그녀가 가진 삶에 대한 태도에 감동했습니다. 어떤 분은 멀리 부산에서 새벽 기차를 타고 올라와 명화 씨의 손에 따뜻한 내복 한 벌을 쥐어주고 가기도 했습니다. 가게는 이제 예약 없이는 발도 들릴 수 없는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줄 서는 사람들을 위해 골목 어르신들이 의자를 내어주고 음료수를 파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저희 식당 덕분에 죽어갔던 골목 상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변 상인들도 처음의 시샘을 거두고 이제는 우리를 골목의 복덩이라 부르며 반겨주었습니다. 명화 씨는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졌습니다. 아저씨, 이 모든 게 제 것이 아닙니다. 아저씨와 여기 계신 분들이 만들어준 기적입니다. 저는 방송 이후 늘어난 수익을 관리하며 더 큰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넘어 명화 씨처럼 남한 사회에 정착하려 애쓰는 다른 탈북민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식당 수익금의 일부를 탈북민 자녀 장학금으로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해변의 선물을 더욱 사랑해 주었습니다. 방송의 힘은 무서웠지만 그 힘을 선한 방향으로 돌리니 더 큰 보람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명성이 높아질수록 예상치 못한 불청객들도 늘어났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자며 거액의 수표를 들고 찾아오는 사업가들부터 검증되지 않은 식자재를 써달라고 협박조로 말하는 업자들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의 맛은 명화 씨의 손끝과 우리의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지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명화 씨도 제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오로지 주방을 지키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문을 열기도 전부터 웬 낯익은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전 직장의 김 부장이었습니다. TV에 나온 저와 명화 씨의 모습을 보고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예전에 그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를 막아섰습니다. 여기는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그냥 오시면 자리가 없습니다. 김 부장은 헛웃음을 치며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 친구 보게 나야 나. 김 부장, 내가 여기서 이런 장사를 한다기에 내가 특별히 축하해주러 온 거 아니냐? 옛 정을 생각해서라도 자리를 내줘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무시와 오만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명화 씨를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여자가 그 탈북녀야? 인물 좋네. 역시 내 안목이 틀리지 않았어. 너 같은 놈 옆에 있기엔 아깝구먼.
그의 입에서 나오는 저렴한 말들에 제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명아 씨는 그의 무례한 시선에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명아 씨를 제 뒤로 숨기고 김 부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김 부장님, 당신 같은 사람에게 대접할 음식은 이 가게에 단 한 톨도 없습니다. 당장 나가주십시오. 김 부장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게 밖에는 수많은 손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고 몇몇은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찍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씩씩거리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감히 나한테 이래? 내 놈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두고 보자고. 그가 떠난 뒤에도 명아 씨의 손은 한참 동안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녀를 진정시키며 다짐했습니다. 과거의 망령이 우리의 행복을 흔들게 두지 않겠다고 반드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그들이 우러러보게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그날의 소동은 오히려 손님들에게 김 부장의 악행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방송 출연 이후 우리의 삶은 화려해졌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처음 만났던 그 바닷가를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났던 두 사람의 진심이 흐려지지 않도록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주방 조리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명아 씨의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방송국 카메라가 떠난 뒤에도 우리의 주방 불빛은 밤늦도록 꺼질 줄 몰랐습니다. 김 부장이 다녀간 뒤로 식당 주변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의 비릿한 미소와 무례한 언사는 폭풍 전야의 정적처럼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부터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우리 식당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아 씨의 과거 행적을 비하하거나 우리가 사용하는 식재료가 불투명하다는 근거 없는 비방글들이었습니다. 배후에는 분명 김 부장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지만 당장 증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구청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허위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소음, 위생, 주차 문제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조사가 반복되자 식당 운영은 차질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밝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던 명아 씨의 안색은 눈에 띄게 파리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저까지 피해를 보는 것 같다며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저 때문입니다. 제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아저씨는 평범하게 잘 사셨을 텐데. 주방 구석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명아 씨를 보며 저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처음으로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아 씨, 당신이 나타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흔드는 건 우리가 무서워서 그런 겁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지킵니다. 위기의 순간은 오히려 두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저는 김 부장의 악행을 증명하기 위해 예전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평소 김 부장의 갑질에 신물이 났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그가 우리 식당을 해치려 모의했던 정황들을 제보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모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동시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저는 모든 진실을 가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김 부장이 저를 해고했던 이유, 그리고 지금 벌이고 있는 비열한 공작들까지요. 명아 씨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이 땅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살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우리 요리에 담긴 진심이 무엇인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시청자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역전되었고
김 부장은 오히려 사회적인 매장을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날 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텅 빈 식당에 단둘이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부드러운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명화 씨는 제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얹었습니다. 아저씨, 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요. 저 아저씨 곁에서 오래도록 요리하고 싶습니다. 식당 주방장이 아니라 그냥 명화로요. 그것은 수줍지만 가장 뜨거운 고백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녀의 손을 고쳐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차가운 바다에서 만났지만 이제 서로에게 가장 따뜻한 항구가 되었습니다. 위기는 지나갔고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를 시기하는 무리가 아닌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더 큰 기적을 만들어가는 일뿐이었습니다. 김 부장의 비열한 공작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그를 덮쳤습니다. 제가 올린 유튜브 라이브 영상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그의 갑질에 신음하던 전 직장 동료들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며 사회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결국 김 부장은 회사에서 해고당한 것은 물론 허위사실 유포와 영업방해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가게 앞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임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루머는 사라지고 해변의 선물은 이제 진실된 맛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명화 씨의 손맛뿐만 아니라 그녀가 가진 강인한 삶의 의지에 더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가맹점 문의가 쏟아졌고 대기업 식품사에서는 밀키트 제작 제안까지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명화 씨와 긴 대화 끝에 모든 프랜차이즈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처음 가졌던 그 진심을 유지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믿었습니다. 대신 우리는 조금 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현재의 낡은 가게를 정돈의 1호점으로 남기고 인근의 탈북민들이 직접 요리를 배우고 자립할 수 있는 나눔 주방을 겸한 2호점을 내기로 한 것입니다. 아저씨, 저 혼자 잘 사는 건 무의미합니다. 저처럼 막막한 사람들에게 제가 배운 남쪽의 맛과 아저씨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명화 씨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당당한 주체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2호점 준비로 다시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막막한 바쁨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꿈을 나누기 위한 설렘이 가득한 바쁨이었습니다. 저는 물류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살려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고 명화 씨는 주방장이자 멘토가 되어 다른 탈북민들에게 정성껏 요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호점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 저는 명화 씨를 데리고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겨울 바다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는 차가운 파도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모래사장을 나란히 걷던 저는 그녀에게 조용히 반지를 건넸습니다. 해초더미 속에서 당신을 발견했을 때 저는 제가 당신을 구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절망 속에 있던 저를 구한 건 명화 씨 당신이었어요. 앞으로의 모든 계절을 제 곁에서 함께 해주시겠어요? 명화 씨는 대답 대신 제품 등에 고개를 묻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긴 방황 끝에 찾은 안식의 눈물이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연이 시작된 곳에서 이제 새로운 삶의 약속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해변의 선물 2호점인 나눔 주방의 개업 기념일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식당을 넘어 새로운 삶을 꿈꾸는 이들이 희망을 요리하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명아 씨에게 요리를 배운 탈북민들은 각자의 이름으로 작은 가게를 내기 시작했고,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며 아름다운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지후와 명아 씨는 이제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지우는 식당의 전반적인 경영과 물류를 책임지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 명화 씨는 주방의 총책임자로서 여전히 따뜻한 손맛을 지켜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수많은 매체를 통해 전해졌고, 절망 끝에서 만난 인연이 어떻게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산증인이 되었습니다. 기념일 당일 저녁, 지후와 명화 씨는 잠시 소란스러운 식당을 뒤로하고 옥상 테라스로 올라왔습니다. 멀리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였고 시원한 밤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스쳤습니다. 명화 씨, 1년 전 그 바닷가에서 우리가 이런 미래를 꿈꿀 수 있었을까요? 지후의 물음에 명화 씨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그때는 그저 내일 눈을 뜰 수 있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심은 파도를 넘고 사랑은 국경을 넘는다는 거요. 아저씨가 저를 발견해 주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차가운 해초 속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아니요, 명화 씨. 당신의 의지가 그 해초를 뚫고 손을 내밀었기에 제가 당신을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스스로를 구한 겁니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그동안에 고단했던 시간만큼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강인해 보였습니다. 식당 아래층에서는 동료들과 제자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화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요리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고향의 향수를, 누군가에게는 내일을 살아갈 힘을, 그리고 방황하는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는 그런 음식을 말입니다. 해변의 선물은 이제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방인과 소외된 이들에게 바치는 헌사가 되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던 밤, 지후와 명화 씨는 서로를 마주보며 약속했습니다. 어떤 거친 파도가 다시 몰아쳐도 서로의 손을 절대 놓지 않겠노라고. 차가운 겨울 바다에서 시작된 그들의 기적은 이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따뜻한 난로가 되어 많은 이들의 가슴속을 데워주고 있었습니다.